그리고 결국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와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 그렇지도 못하는 단지들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핵심은 뭐죠?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은 윤 당선 이후 훨훨 나는 재건축 리모델링 신고가 잇따라 라는 기사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3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슈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이슈가 있는 지역도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사실은 금리도 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한몫하고 이제 세금 정책 이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관망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 게 아니라 돈은 좀 있는데 정책을 보고 나서 하겠다. 결과를 보고 나서 하겠다라는 눈치 싸움?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짜고 치듯이 3월 9일 이후부터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불장이 될 것이다.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기 신도시나 노원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현 당선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원구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볼 거는 이제 경기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많은데 결국 얘네들이 이제 재건축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재건축이 어려운 데들은 재건축 시도를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이제 리모델링 가겠죠. 근데 이제 최근 분당 같은 경우 최근까지만 해도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분당 리모델링에 대한 소식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재건축하자, 우리도 인센티브 준다는데 재건축하자. 근데 이제 분당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가면은 다른 이 경기도 자치단체들도 재건축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제 두 번째로 불 붙을 곳은 일산 신도시, 그리고 이제 기타 1기 신도시와 연안이 비슷한 아파트들인데, 우리는 이제 요걸 좀 봐야죠. 최근 다른 전문가들이나 혹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뉴스부터 이렇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어쨌든 이 재건축 리모델링 아파트가 신고가를 계속 연이어 기록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리모델링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후에는 다시 불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으로 압구정 쪽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 여의도 그리고 이촌동 이쪽 동네를 많이 언급을 하시죠. 네, 그쪽을 많이 언급하는데, 예전 영상,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한강변 관련해서 관광화 사업을 할 예정인 그런 용역 발주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왔죠. 22년 1월 달에.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용역 발주가 나오면 결국 재건축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재건축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의도대로 도시 미관이 세팅이 돼야 돼요. 이제 그 말은 재건축을 하되 좀 충돌이 있겠죠. 조합과 서울시 간에 충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충돌이 과거의 그 충돌처럼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져서 버티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여태까지 안 좋은 사례를 다른 조합 측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버티면 답도 없구나. 밀어준다고 할 때 적절히 타협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지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죠. 한강변에서도. 이제 결국 잠실주공 5단지 서울시의 의도대로 이제 건축 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서 비욘드 조닉을 잠실주공 5단지에 그렇게 이제 테스트하게끔 했지만, 결국은 조합이 원하는 대로 임대 비율을 낮출 수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제 그게 핵심인데,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합당한 재건축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우리 추진위원장 혹은 우리 조합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머리가 나쁜 사람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언급을 안 했던 지역 중 하나가
목동 쪽인데,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그 안전진단을 시도했다가 계속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는 그런 단지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버리니까 좀 시세가 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 목동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선 몇몇 전문가 분들은 목동이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석연파파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네. 목동이 저평가되었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곳의 미래 가치를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걸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목동 관련해서 본다면 목동도 서울시의 택지개발 사업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서울시의 관문 입지죠. 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상 거점으로 설정하진 않았어요. 네. 관문 입지 개발이 활성화된 곳들을 보면은 뭐 구로구나 금천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뭐 중랑구나 이런 데들 기타 등등 관문 입지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보면은 관문 입지이지만 거점이 있어요. 네. 관문 입지이지만 거점이 있다. 근데 목동은 관문 입지는 맞고 택지 개발 사업지도 맞는데 거점이 없다. 그러니까 네. 건드려줄 명분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정권 4년, 5년 동안, 여기서 말한 지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네. 정권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동이 관문 입지이고 서울시의 택지개발 사업지여서 연안이 돌아오면 개발을 해주는 건 맞지만, 목동 대단지를 재건축을 건드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열될 거예요. 예, 네. 과열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남도 사실 택지 개발 지구가 많은데 네. 그런데 밀어주지 않고 있죠. 똑같아요. 목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순차적으로 찔끔찔끔 인허가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재건축을 하겠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네. 이렇게 좀 보면은 목동은 그 2030 생활권 계획에서 지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택지 개발 지구이지만 창동 상계 택지 개발 지구에 오히려 밀리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목동 지역 중심은 과연 어떠한 도시 계획이 있냐면 상업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원래 도시 기능상 상권과 문화 이쪽으로 하겠다 하는데, 양천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그 자족도시처럼 해서 일자리를 세팅하려고 그런 시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뭔가 합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싸웠죠. 네, 네. 서류 관계를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그래서 그 영향에 목동 재건축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안전진단을 같은 택지개발지구인데 떨어뜨렸다는 거는 그 중심지 기능상 위상도 확실히 좀 떨어지고, 사실 같은 지역 중심인데 마포 공덕 지역 중심은 일자리랑 관련돼 있는데요. 그런데 목동 지역 중심은 굳이 일자리랑 관련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관문 입지 개발하겠다. 다만 자족도시를 강조했죠. 그러면서 서울 사이드 지역에 일자리 강화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목동은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계획이 없다. 네. 그럼 목동에 새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네. 마곡이나 DMC나 용산이나 영등포, 여의도, 기타 등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목동을 새롭게 그렇게 개편하면서 개발을 해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 네. 목동은 어차피 대단지 재건축 예정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드려버리면 전국 집값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순차적으로 재건축 인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말은 뭐예요?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투자처라고 네. 보여지고 실제로도 인허가가 안 나오고 있으니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뭐죠? 해당 뉴스 기사를 또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잠깐 반짝 오르겠지만, 이 뉴스의 원문 제목이 뭐냐면 재건축 기대 집값 들썩 길어야 6개월 걸린다. 결국엔 꺾일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결국엔 하락 지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여기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목동이나 압구정이나 이런 데들 지금 재건축 관련된 기대로 많이 들떠 있지만 너무 먼 미래다. 왜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그 준공 연도수가 41.3년. 하지만 목동의 아파트들은 26.4년. 그래서 압구정동이 먼저 재건축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거를 봤을 때 목동은 훨씬 더 걸릴 것이고 목동과 비슷한 연안인 상계주공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결국에는 재건축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시세가 원상복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석영파파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슈퍼컴퓨터도 사실 그 네로라는 엄청난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이 슈퍼컴퓨터도 미래를 예측 못해서 지금 주식팔이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러한 데이터가 맞을 것인가? 자, 우리는 과천, 네, 경기도 과천을 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거점 지역이죠? 네, 거점 지역인데 2012년도 4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네, 그쵸, 걔가 네. 몇 단지였더라? 과천 주공 네, 1단지, 네, 1단지죠. 네, 1단지가 1단지를 좀,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저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될까? 과연 잘 될까? 근데 17년 8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네, 그때 12년 4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이거 될까? 잘 안 되겠지? 여지없이 17년 8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1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곳이구나. 인데 5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근데 이때 다시 분석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과천은 사실 거점 개발지였어요. 네, 그러면서 1년 후에 관철을 받았죠. 네, 17년 8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제가 그쵸, 알기로는 네, 그 다음에 18년도에 관철을 네, 그쵸, 받았고 네, 그리고 바로 착공 들어가더라고요. 착공 들어가고 준공까지 3년.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17년 8월에 받았는데 네, 사실 준공까지 얼마 안 걸렸다. 네, 그쵸. 이게 상당히 그래서 과천이 비싸잖아요. 상당히 비싸죠. 네, 그래서 이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라는 신축 아파트의 상품성이 뛰어나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빨라서 그래요. 빠른 거점 개발지. 빨라서 돈이 글로 몰린 거예요. 네, 투기꾼들이. 네.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은 과천은 한참 후순위에 밀린다라고 네, 보거든요. 몰리죠. 네, 밀리는데 뭐 개포주공도 그렇고 과천주공도 그렇고 빠르게 개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투자자들은 이런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겼다. 네, 개포주공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밀어줬던 곳이죠. 네, 그쵸. 서울시의 네, 택지개발 사업지이기도 하면서 자 개포주공 아파트 거기가 입지도 안 좋고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입지도 안 좋고 그런데 왜 걔는 빠르게 재건축을 했을까? 첫 번째 요소 권력자가 거길 쳐다봤다. 네, 두 번째 요소 재건축 사업성이 좋았고 세 번째 요소 주민들의 수준이 받쳐줬다. 네, 그쵸. 네, 그러니 거기도 굉장히 빠르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네, 압구정동 입지가 좋고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이 많은 압구정동 아파트는 연한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건축 안 될까? 이거는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이제 아크로 리고파크 기타 등등의 안 좋은 재건축 사례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학습한 효과도 있고 그래서 네, 압구정동 같은 곳 재건축 사업성 좋고 입지도 좋고 연한이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일단 거긴 거점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네, 거점이 아니고 두 번째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네, 거기를 지금 거기 건들지도 않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지금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만약에 압구정동 재건축 1억화 해주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저기 제주도까지 불장될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뭐라 그럴까요? 거봐 국민의힘 보수당이 집권을 했더니만 미친 듯이 오르잖아. 우리가 했을 때보다. 그런 욕을 먹기 싫겠죠. 네, 가뜩이나 6월 지방선거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욕을 먹기 싫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5월부터 직무를 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6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이제 임기 첫 해인 올해는
1년 동안은 친시민적인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친시민적인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기가 오더라도 1년간은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핵심은 재건축. 네. 그래서 거점개발 지역, 즉 거점개발 지역이 뭐예요? 해당 지자체장이 쳐다보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성이 괜찮은 재건축 아파트를 선점하면 1년 동안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1기 신도시, 1산 신도시 주요 역세권의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 수혜를 보긴 볼 텐데 수익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와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 그렇지도 못하는 단지들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핵심은 뭐죠? 사업성. 네, 네, 그쵸. 사업성. 네. 재건축 사업성. 추가 분담금 얼마 들어가느냐, 환급금 얼마 받느냐, 결국 그걸로 갈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진정성, 그리고 주민이 참여 의지, 그리고 이 아파트, 해당 아파트의 사업성.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평당 7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빠지는 그런 사업지들도 좀 속출할 것 같아요. 공시지가도 네, 올랐죠. 네, 게다가 공시지가도 올라간 데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앞으로 사업성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제 어디서 뭐 주소 들어가지고 주요 역세권의 일산 신도시가 좋은 아파트다, 이제 재건축 들어가서 불장이 될 거다라는 걸 알았지만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을 분석할 줄 모르면. 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아예 거점 개발지 하나의 수단으로서 재건축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창동 상계 택지개발지구나 그리고 경기도의 모 지역, 저희가 모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지역은 워낙 그 현재도 갭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직접 밝히다가는 저희도 뭔가 좀 불장이 영향을 주는 그런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치단체장이 재건축에 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뭐 1종은 2종으로 일단 종사형을 하고 2종은 3종으로 종사형을 하고 그런 디테일한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왜냐? 거점 개발지 자체가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사실 아까 그 기사 봤을 때도 저 기사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저게 저대로 맞으면은 투자가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 예. 네, 저대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 경험상 저건 안 맞는 거다. 예. 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개포주공이랑 과천주공이 예외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으로는 일반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분석하신 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때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진짜 대중의 길을 가는 거고요. 이 개포주공 그리고 과천주공 같은 데를 투자할 줄 알아야 그것도 잘 찾아서 들어갈 줄 알아야 이게 소수의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압구정, 잠실, 목동은 왜 안 됐어요, 여태까지? 왜 지지부진했어요? 라고 반문하신다면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원문을 보세요. 거기가 특별히 뭐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걔네들이 찍어 누를까요? 이건 좀 더 정치적으로 설명을 할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하기엔 좀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미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하죠.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공부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일과 공부를 또 병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님은 시장의 자율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그 자유방임주의자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제어가 안 돼서 그냥 막 나간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불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불장을 맞이하게 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초기부터 지금 용산 이전 관련해서도 국민이 절반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그 여론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봐라. 재건축 너무 활성화하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하는구나. 이런 감성을 건드리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으로 위기가 또 발생되게 되겠죠. 정치적인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건축을 밀었을 때 왜 하필 강남권 내에서도 사이드 지형인 개포주공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분당 뭐 이런 거를 좀 리모델링 활성화할 줄 알았는데 과천주공 좀 약간 애매모호하고 그때 당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지역을 건들려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2022년 뭔가 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뭔가 좀 투자하기 껄끄러운 재건축 예정 아파트. 하지만 꼭 원문을 보세요.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과연 어디일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